자, 거시경제에서 우리 이제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국가 경제 흐름이라고 일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어떠한 생산과 소비 뭐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GDP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것들이 될까, 아니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냐, 뭐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다 더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죠? 세상이 다 편안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매년 위기의 상황이니까 그러한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될 테고. 자, 거시경제학의 연구 범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전체 경제, 국가 간의 지금 경제 관계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연구 범위로 삼고 있다. 그래서 뭐 국내 경제와 대외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보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부의 증대, 국가의 웰스, 국가의 국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에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국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기술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에너지의 지배력, 또는 뭐 군사력도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물리적인 그런 것들은 빼고 경제적인 그런 상태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 있어야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사와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인구들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생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부의 증대가 된다고 한다면 복지 수준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복지 수준, 뭐 지금의 복지 수준이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젊은이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 수준이면 뭐 충분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산력, 소득, 복지 수준 다 다르죠. 이것들을 가장 잘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죠. 정치 행정가들의 몫이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한다 못한다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수준으로는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경제를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안정적인 경제라는 것을 볼 때 어떠한 것을 보고 안정적인 경제를 찾느냐, 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가 수준을 뭐 보고, 또는 환율 보고, 실업률 보고, 주변국가의 무역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물가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물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 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수출 물가지수, 뭐 여러 가지 물가지수, 핵심 물가지수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놔서 그냥 우리는 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물가가 높아지는 그러한 폭이 뭐랄까요,
비슷하게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뭐 한 5% 올랐다가 어떨 때는 뭐 마이너스 2% 됐다가 어떨 때는 뭐 3%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물가가 변동하고 한다면 상당히 불안하죠. 그런 변화가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환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90년대 이전에는 우리는 거의 뭐 고정환율제였죠.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그렇게 없도록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의 입장에서 환율의 변동이 크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국가의 생산 자체가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정해지는 그러한 그 환율을 받아들이고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것을 나서서 환율을 조정을 하겠다, 미세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미세하게 조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개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죠. 우리가 앞으로 이거는 좌시하지 않겠다. 뭐 환율이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급등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냥 뭐 좌시하지 않으면 어떨까 할 건데. 근데 이 정부가 그것을 그 뭐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수급 시장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뭐 환율 외환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다가는 우리는 또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그 분류가 됩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또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는 하기 어렵죠. 근데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이 정도 이상으로는 가면 안 된다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투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투기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때로 몰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97년도, 98년도 IMF를 겪는 그러한 과정에서 환율이 급등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뭐 그 외환의 수급의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거 달러를 빨리 그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외환 시장에 뛰어들었던 개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업들도 그렇고 민간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그러한 그 수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환율을 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아니 또는 급락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정부에서는 하죠. 그러면 환율이 조금 안정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되죠. 사실 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그 나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꾸 나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 너희들이 뭘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까봐 이 뭐 이러한 것들을 나서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지표는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이 후행 지표입니다. 이 후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경기가 어떠한 상황에 지금 현재 있어. 현재 상황이 있으면 이 현재 상황의 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한 6개월 후에. 이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뭐 이게 뭐 23년 4월 달에 23년 4월에 실업률이 뭐 5%다. 지금 전월이 4.5%에서 5%로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고용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6개월 전에 경기가 안 좋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업률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어떠한 생산 과정이 제대로 됐었어, 안 됐었어,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고용 지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 안정적으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현행 지표가 있고 뭐 선행 지표가 있고 선행, 동행, 후행,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면서 선행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떨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지금 어떨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후행을 보게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어땠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기가 어렵죠. 주변 국가의 무역도 사실 안정적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요즘에 뭐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져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그 무역 시장 같은 경우는 국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이성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어떠한 그 이득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고받고 해야지 되는 것이 이게 뭐 그 기본적인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안하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그 지표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타 지표들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만 된다 그러면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잘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기 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것들도 없고요. 지금 뭐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외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정말 이게 유가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의 변동폭이 만약에 지금보다 10% 이상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물가 관리 안 됩니다. 환율 관리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실업도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가가 높은 거 좋아. 뭐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변동폭이 너무나 커. 이거가 더 사실은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사실은 뭐 지금 1,100원 수준에서 만약에 지금 300원 수준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1,300원 수준으로 만약에 한 5년 정도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 다 이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한 뭐 1, 2년만 지나게 되면 바로 적응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1,300원이었다가 1,000원으로 갔다가 다시 1,500원 갔다가 1,200원 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수입하는 사람 힘들었다가 수출하는 사람 힘들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애들이 사실은 뭐 있지 않을까? 선진국의 어떠한 국가들이 뭐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지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이런 얘기죠. 다 좋자고 하는 얘기죠. 경제의 흐름을 한번 그 다음은 되어져 있는 게 있죠. 경제의 흐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시경제 순환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뭐 실물의 흐름, 뭐 화폐 흐름 이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한 국가 경제의 전체를 보게 되면 요소 시장이 있고 상품 시장이 있어서 노동, 자본, 토지, 재화,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게는 재화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생산 요소를 팔고 거기에서 얻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거죠. 그건 또 기업의
지금 상품을 팔게 되면 기업은 수입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고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대가를 치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정권에서는 뭐 이런 얘기했었죠.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높여서 지금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가고 다시 요소 소득의 지금 그 요소 시장의 노동 수요의 증대로 가져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는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업에 혜택을 준다라기보다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가 수월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소 시장의 가격을 자본의 비용, 노동의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선 토지의 것도 억제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이 이득을 올리게 되면 상품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요소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계의 수입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순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무엇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딴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가계의 소득을 중심으로 하느냐, 기업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임금을 높여주게 되면 기업에게는 어렵고 임금을 안 높여주고 뭐 자본의 비용만 억제하게 되면 금융의 어떤 흐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 이러한 것들을 좀 증가를 시켜서 순환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아니죠. 80년대가 뭡니까? 90년대 말까지 90년대 중반 정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는 기업 중심의 그러한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뭐 어땠을까? 이것도 사실은 뭐 의문이죠. 안 해본 걸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바보죠, 그죠? 그럴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지금 분배에 신경 써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의 요구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보게 되냐면 여기서 임금이나 이윤, 이자 뭐 이런 금리 같은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서 판매량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여기선 수입 수출량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거시 지표들,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느냐,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의 순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흐름 중에서 한 군데만 막혀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시경제 전체가 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가게에서 상품 시장에 나가는 그러한 소비가 줄고 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이러한 뭐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과연 물가 때문만이냐? 물가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느냐? 사람들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수준의 어떤 것들보다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죠. 이상한 짓? 뭐 미래를 맞춰보려고 생각한다거나 엉뚱하게 뭐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잘 안 되죠, 그게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가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미래의 소득이 만약에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현재 소비를 줄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상품 시장의 어떠한 매출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힘들어지게 되고 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고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가게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죠. 앞으로 좋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죠.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가 경제 망하라 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거짓말처럼 보이게 되면 안 되니까 현실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만한 근거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 내놓는다 그러면 그게 과연 맥힐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내부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여건의 변화로 해결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것이 외부의 여건으로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외부의 충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만의 힘으로는 내부의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많이 생각을 하고, 충격이 가장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국가들과 편을 먹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이제 갈립니다. 이 나라랑 편 먹어야 돼, 저 나라랑 편 먹어야 돼. 그러면서 또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사실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잘 알게 되죠. 거시지표들 여기에서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임금이나 소비나 소득이나 이자율 지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매출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경제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되지 못하고 있느냐. 거시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이것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부에서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엄청납니다. 모든 기업들의 주요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 하고 지금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금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절대 외부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민감한 그러한 자료죠. 다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 보고한 것들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서 또 미래에 어떠한 향후에 어떠한 투자 계획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지표를 잘 알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모르면 세상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시 지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봐야지 되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생활 하시고 기업을 운영하시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이지 않고 말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경제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일단 개념 정리를 이제부터 하게 되는데 좀 지루하죠. 지루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빨리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책으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나는 놀 수가 없죠. 만약에 또 이거 개념 정리 그냥 혼자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큰일 나죠. 이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보죠. 국민생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여기 되어져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안에서 생산된 그 시장 가치,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것을 GDP 이렇게 얘기합니다. GDP,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플로우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플로우의 개념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스탁이죠. 그죠? 저량이죠. 스탁, 현재 쌓여져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량.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4, 5, 6월 말까지 뭐 이렇게 해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죠. 또는 1년 기간 동안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저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그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재산, 여러분들의 재산을 수치로 표현한다 그러면 저량으로 표현하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고 있었던 것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것, 은행 잔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저축은행의 그 수신 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축은행에 있는 그런 잔고가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말잔 뭐 해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평잔 이렇게 얘기하죠. 평균 잔고 매일매일 것을 다 평균을 내가지고 잔고의 그 크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과의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유량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한 국가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해외에서 생산된 건 제외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된 걸 제외한다. 만약에 손흥민이 해외에서 돈을 벌었다. 그럼 그거는 그 GDP에 포함 안 됩니다. 근데 니퍼트가 만약에 국내에서 돈을 받았다. 그건 GDP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중간재는 제외한다. 중간재는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최종 생산물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밀 만들어서 밀가루 만들어서 그 빵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빵만 밀이 빵으로 바뀐 거죠. 그 중간에 가루에서 이렇게 간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 가치로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빵 이걸로만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밀 이것 자체가 밀이라는 그것 자체가 만약에 최종 생산물로 거래가 돼서 밀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뭐 심었다 뭐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제 이걸 다 나름대로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잡히겠죠.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가루를 집으로 사왔어. 아니면 밀가루 사다가 졸업식에 뿌렸어. 그렇게 되면 최종 생산물이죠. 중간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재로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거는 중간재가 잡히게 되면 이거는 그 GDP가 중복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져 보이죠. 근데 요즘에 그러한 이 생산의 개념이 이 GDP 말고 이 그로스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로스 아웃풋이라는 것은 중간재 생산을 이중 계산하는 거죠. 중간재 생산을 이중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언제? 2014년 미국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보게 되면 생산 측면에 있어서 얘네들이 그 자국에서 생산되는 게 너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그러니까 경제 정책 자체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한다.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3% 성장률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경제가 3% 성장하려고 하게 되면 소비를 증대시키는 게 가장 쉽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GDP라는 것을 구분을 해보면 소비 부분에서 투자 부분에서 정부 부분에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15 정도 되는 거죠. 아니죠. 해외 부분이 있죠. 요것이 두 개가 15
해외 부분이 한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 엑스포트 이렇게. 그래서 GDP를 더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소비를 뭐 늘리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가장 쉽게 끝나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소비 중심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율을 낮춘다, 아니면 뭐 해외에서 물건을 더 싸게 가져와서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점점 생산 능력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중국한테 밀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2014년부터 미국에서 생산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을 사실은 밝힌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중간재 생산이 지금 그 중복 계산되는 경우 그로스 아웃풋, 여기에서는 지금 그 GDP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생산이 제외가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차, 토지, 주택 매매 이런 경우는 지금 이 그 GDP 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죠. 국민 생산 같은 경우에는 GDP 3면 등가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써놨죠. 여기서 생산이나 분배나 지출 측면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GDP를 산출해도 크게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위에 있던 거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순환하고 있는 것이 현금이 순환하고 있죠. 어떠한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측면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나, 이 측면으로 계산을 하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나 판매하는 거랑 같아야 되고요. 그죠? 이러한 식의 얘기입니다. 그죠? 또는 분배 측면에서 여기에서 뭐 임금, 지대, 이윤 뭐 이런 것들로 뭐 본다 하더라도 GDP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도는 걸. 여기에서는 GDP를 계산한다 그러면 재화 서비스의 구입, 소비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 생산재 생산으로만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삼면등가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D, GDI, 뭐 GDP, 지출, 분배, 생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는 생산 측면으로 우리가 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GDP 이렇게 봅니다. 자, GDP 뭐 이렇게 여기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는 자동차 내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소비자한테 뭐 지금 구입이 되는 경우에는 GDP에 포함이 돼요. 구입을 하지 않으면 그거 포함 안 되냐? 포함됩니다. 어떻게 생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 기업의 재고로 들어갑니다. 재고 투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 내 생산하게 되면 저렇게 되죠. 근데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GDP에 포함이 안 됩니다. 구입 수수료만 지금 뭐 GDP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거래하는 뭐 딜러들이 갖는 수입으로 가게 되죠. 토지주택 구입하는 경우도 구입 수수료만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거고, 최종재와 부가가치의 합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재만 보게 되면 되니까 이렇게 최종재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GDP를 측정하라고서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 측면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뭐 질적인 그러한 수준은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죠. 질병이나 아니면 범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고, 어떨 때는 뭐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때로는 GDP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부서진 거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생산 측면에서 생산량이 확 늘어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GDP의 의미가
범위가 있다. 보여주는 그러한 범위가 있다. 사람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적 수준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저평가, 고평가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계산해 놓고 지금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잘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호황기에는 좀 고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사도 되는 거 사는 거죠. 안 좋을 때는 저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야 될 것도 안 사는 거죠. 내구재 안 삽니다. 가구 그냥 뒀어. 중고차 한 1년만 더 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들 많이 보죠. 이 내구재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뭐 5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를 샀어. 그래서 한 10년을 탔어. 그렇게 되면 매년 500만 원씩 지출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 GDP에 계산이 되는 거는 구입하는 당시에 그때만 딱 계산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그 내구재 소비 때문에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경우죠. 암시장, 가사노동, 시장 거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또 생산 활동도 뭐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다 보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거의 시장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노동, 뭐 도우미분들을 가사도우미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얼마만큼씩 지불하는지를 보니까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가사노동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 GDP 생산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이 GDP의 문제들이 측정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해피니스 인덱스, 뭐 삶의 행복, 환경 오염 등을 반영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죠. 해피 플래닛 인덱스, 지금 뭐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뭐 이런 거, 행복 지수 뭐 이거 해가지고서는 발표하는 그러한 경우들 많았죠. 지수를 발표를 해가지고 대박을 치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미시간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시간의 소비심리 지수는 완전히 장악했죠, 미국을. 근데 이 뭐랄까요, 행복지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 군데서 만들어내서 아무도 그냥 안 믿습니다.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발표해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는 어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자금인 또는 국내에서 뭐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셔널 프로덕트, 자국민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지금 생산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해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국민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포함 안 하겠다는 얘기죠. GNP가 지금 주로 얘기가 됐던 게 1980년대 이전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GNP로만 계산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GDP로 모든 국가들이 이 생산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국민소득 데이터들을 그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GNP라는 것을 계산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GDP라는 것을 계산했을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해외의 유명한 그러한 대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뭐 신흥국에 들어왔죠. 신흥국에서는 죽어라고 생산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GNP만 계산해 보게 되면 늘어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GDP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신흥국에서 다국적 기업을 받아들이도록 지금 유도를 하려면 GDP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제 합리적인 그런 뭐랄까요, 추론입니다. 근데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GNI라고 얘기한다면 소득 지표입니다. 소득 지표라고 얘기해 대외 순수지 요소 소득 그러니까 내국인이 벌어들인 것 그리고 수입 수출로 뭐 오고 간 것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한 국가의 소득 측면에서 경제 복지 수준이 얼마만큼 더 좋아졌느냐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GNI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이 더 나아진 걸 생각한다면, 그죠? 근데 또 이제는 미국이 G5라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을 해서 언젠가부터는 이걸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쓸 것 같아요. 다른 국가한테 강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 좋을 것 같거든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것 같고. 자, 물가지수 뭐 이런 것들 있죠. 물가지수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